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2시간 20분 동안 면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 등 의료개혁에 관해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자체 여론조사 결과 수도권 주요 격전지가 초박빙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맞붙은 성남 분당갑 권영세 후보와 강태웅 후보가 대결하는 서울 용산 모두 1%포인트 차 접전이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양 후보 딸과 대출 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금감원과의 공동조사 결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허위 증빙, 제출 등 위법 부당 혐의가 발견됐습니다. 대만 강진 발생 이틀째인 오늘까지 사상자가 1,000명이 넘고 140여 명이 고립됐습니다. 군 인력까지 동원됐지만 밤새 200여 차례 이어진 여진이 발생하면서 구조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에 격렬히 반대하며 지난 2월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40일 넘게 정부와 그 어떤 대화도 하지 않았죠. 드디어 박단 전공의협회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이어진 대화 제의에 응한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과정에서 전공의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혔었죠. 그런데 조금 전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에 미래는 없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140분, 2시간 20분간의 오늘 만남이 별다른 결실을 맺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서소식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협회 비대위원장이 비공개 면담을 가졌습니다. 지난 2일 윤 대통령이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성사된 면담입니다. 박 위원장은 총선 전 대통령에게 전공의의 뜻을 전하고 해결을 시도할 가치가 있다며 면담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후 2시부터 2시간 20분간 진행된 면담 후 대통령실은 짤막한 서면 자료를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하고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를 의정협상의 한 주체로 인정한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화는 부드럽게 진행됐고 윤 대통령이 경청하는 가운데 박 위원장도 차분히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전공의 비대위는 강경합니다. 면담에 앞서 전공의 비대위는 증원 백지화 등 기존 요구에 변함이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던 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라는 내부 공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이 초래한 의료 공백의 여파가 지역 의료에까지 뻗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를 차출해서 대형 병원의 인력 공백을 메웠기 때문인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군인 신분인 만큼 전역을 하면 더 이상 공중보건의가 아니죠. 지역 주민들의 진료 불편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내과 진료는 목요일에만 가능하다는 공지문이 문 앞에 붙어 있습니다. 전공의 사직 탓에 공중보건의들이 대형 병원으로 차출된 데다 남아있는 공보의마저 전역하면서 순회 진료를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좀 부족해서 당분간. 이곳 서산은 보건소와 10개 지소를 합쳐 총 11곳에서 공보의들이 진료를 봅니다. 병원 차출 이후 5명이 남아 있었는데 최근 3명이 전역하면서 남은 2명이 11곳을 모두 맡게 됐습니다. 최대 약 40km, 차로도 40분 이상 걸리는 거리를 이동하며 진료해야 하는 셈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안 계시면 불편하지요. 그래서 딴 데로 가고 그래요. 멀리 가면 어렵지요. 차편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기동력이 있어야지. 보건소 진료에 차질이 생긴 지역은 서산뿐만이 아닙니다. 경기 가평이나 강원 양양의 경우 보건지소를 전부 또는 일부 폐쇄했고 공보의 혼자서 2-3곳 이상의 지소를 맡아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신규 공보의로 전역자의 빈자리를 모두 메우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제대한 사람이 450명 되고요. 신규가 250명입니다. 대략 200명 정도가 전역 자리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정부가 지난달 1차로 파견한 공보위 가운데 상당수의 파견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얼마 전 물웅덩이에 빠진 33개월 아이가 상급병원에서 전원 요청을 거부한 끝에 숨졌다고 보도해드렸었는데 비슷한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전신주에 깔린 70대 여성이 병원 3곳으로부터 수용 거부를 당한 끝에 숨진 겁니다. 다치고 9시간 넘게 병원을 찾아 헤매다 말이죠.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충주의 한 시골 마을에 구급차와 경찰차가 줄지어 들어갑니다. 70대 여성이 전신주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동네 주민이 몰던 트랙터가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에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여성을 덮쳤습니다. 트랙터 운전해가지고 뭐 작업을 하던 중에 실수로 이렇게 받은 것 같은데요.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는 다리를 다친 여성을 지역 대학병원과 공공의료원으로 옮기려 했지만 두 곳 모두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절단된 발목을 봉합할 수 있는 전문의가 없어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결국 여성은 인근의 한 개인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복부에 피가 고이는 복강 뇌출혈이 발견된 겁니다. 병원 측은 강원 원주의 한 종합병원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2명의 수술 환자가 대기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됐습니다. 한 대학병원은 아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성은 100km 떨어진 경기도 수원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고 발생 9시간 20분 만입니다. 이권 의료계란이라고 충주 같은 경우는 전공의의 큰 여파가 없거든요. 전공의를 이렇게 많이 두고 병원을 운영한 데가 없잖아요.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는 전원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죠. 다만 어제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는 공표가 가능한데요. 그래서 MBN은 지난달 31일부터 바로 어제까지 격전지 여론을 살펴봤습니다. 발표 가능한 가장 최근의 민심을 알아본 거죠. 차근차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곳입니다. 먼저 대권 잠룡으로 불리는 두 사람이죠.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는 지지율이 단 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당갑은 경기도 내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격전지로 꼽힙니다. 강원도지사를 지낸 3선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현역인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 대선 주자급 두 후보 간 격차는 1%포인트입니다. 지난 조사에선 이 후보가 앞섰지만 이번 조사에선 안 후보가 같은 격차로 앞섰습니다. 정권심판론에 공감한다는 답변은 59%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보다 20%포인트 높았습니다. 야당 견제 심리도 나타났습니다. 야당 심판론에 공감한다는 의견은 49%,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48%였습니다. 중도층은 이 후보 46%, 안 후보 41%로 이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비례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연합이 22%, 국민의 미래가 34%, 조국혁신당이 25%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을 크게 앞섰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에 살펴본 분당갑 민심은 엎치락 뒤치락 초접전 양상을 보인 가운데 국민의 마지막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한강벨트 격전지 3곳입니다. 용산과 광진을은 접전 양상을 보였고 동작을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내걸고 선대위 출범식을 했던 서울 용산의 민심은 복잡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태웅 후보 45%,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 46% 지지를 얻어 말 그대로 초박빙이었습니다. 정권 심판론 찬성이 55%로 높았지만
야당 심판론도 49%에 달했습니다. 서울 한강벨트의 출발점으로 꼽히는 광진을도 오차범위내 접전이었습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8% 지지를 얻어 오신환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 민주당이 서울 공약의 요충지로 꼽은 동작을도 관심입니다. 이재명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5번이나 찾으며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가 류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간 만큼 이번 조사 이후 민심의 변화가 있을지 선거 당일까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앞서 보신 수도권 격전지는 그야말로 박빙의 승부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MBN이 조사한 나머지 지역들은 대체로 야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격차를 줄였다고 해도 말이죠. 종로와 중구 성동갑 그리고 영등포 갑이 그랬습니다. 이어서 최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 1번지 종로. 가상 대결에서 곽상원 후보 51%, 최재형 후보 37%로 곽상원 후보가 14%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MBN 1차 조사에서 곽 후보 44%, 최 후보 38%였는데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비례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국민의미래 33%, 조국혁신당 27%, 더불어민주연합 24% 등의 순이었습니다. 다음은 한강벨트 최대 격전지 서울 중구 성동갑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후보와 한국개발연구원 KDI 교수 출신 국민의힘 유니스 쿠퍼가 승부를 벌입니다. 가상 대결에서 전현희 후보가 52%로 앞서갔고 유니스 쿠퍼 39%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역구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8%, 국민의힘 38%로 동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이후 12년 동안 민주당이 모두 이긴 서울 영등포 갑입니다. 영등포 구청장을 지낸 민주당 최현일 후보와 민주당에서 탈당한 뒤 당적을 바꾼 김영주 후보에 개혁신당의 허은하 후보까지 도전장을 냈습니다. 가상 대결에서 최현일 후보 48%, 김영주 후보 36%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차 조사 때보다는 격차를 줄였고 허은하 후보는 7%로 조사됐습니다. 총선 고려사항을 묻는 질문엔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선거 45%,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 52%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최돈희입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 각 당이 보는 판세는 어떨까요? 여야 모두 254개 지역구 가운데 50곳가량을 경합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경합지역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총선의 전체 승패가 좌우되는 겁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이 보는 경합지역 50곳입니다. 정권 심판 흐름이 수도권뿐 아니라 부울경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으로 애초 국민의힘 강세가 점쳐진 동작을에서도 승리를 욕심내고 있습니다. 50곳 전후가 될 수가 있는데 이 경합 지역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양당 결집이 확실히 보이고 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지난주 110곳을 우세로 뽑았던 민주당은 동일 기조를 유지하면서 후보들의 막말, 부동산 리스크는 큰 여파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55곳을 박빙으로 꼽았습니다. 서울 15곳과 인천, 경기 11곳, 충청 13곳, 부울경 13곳과 강원 3곳으로 이곳에서 선방해 승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초박빙 지역에서 상당수 선방하면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대로 여기서 무너지면 개헌 저지선마저 뚫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판세에 대해선 지난주 82곳보다는 우세가 늘었다면서도 직접적 언급은 피했습니다. 양문석, 김준혁 후보의 문제가 영향이 없다고 본 민주당을 향해선 유권자를 우습게 보는 오만한 태도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마지막 변수는 투표율입니다. 민주당은 경제활동 인구의 사전투표와 전체 투표율 65% 이상을,
국민의힘은 샤이 지지층과 민주당 후보 리스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총선 여론조사에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던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목표했던 10석 이상이 가능할 것 같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간의 겸손한 태도와는 사뭇 달라진 듯한데 당내에선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야권의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언급하며 야권의 맏형 역할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등장한 조국혁신당 대표가 총선 결과에 대한 기대를 내비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주는 그 열기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저희가 목표했던 10+알파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내에선 야권 비례대표 목표 의석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반대하지 않는 정당들이 46석 중에 3분의 2인 31석 이상을 얻는 것이 야권 전체의 공통의 목표다. 비례정당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조국혁신당의 상승세가 이어지자 자신감이 붙은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 후보 지역구를 찾아 응징투어라는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심판론도 강조했습니다. 용산 안에 뭐가 있죠? 그분이 계시죠? 여기에 출마하신 분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배 검사로서 출마하라고 권유하고 비례정당으로 선거법상 공식 유세가 불가능한 만큼 남은 기간 지지율 관리 방안이 조국혁신당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사전투표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여당과 야당 모두 막판 판세 분석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정치부 민지숙 기자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은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고 민주당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판세는 어떤 게 맞습니까? 네, 정당 지지율로 봤을 때 둘 다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그래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 이번 주에 반등을 했고 민주당은 더 낮은 지지율로 정체하면서 10%포인트 오차범위 밖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양당이 내놓은 우세 지역구 전망은 정반대였죠. 국민의힘은 당초 예상치였던 82석보다는 많다면서도 이 지역별 숫자를 밝히기 어려워했고 민주당은 오늘도 110석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은 여당이 더 높은데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이 더 유리하다 이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 가장 먼저 따져볼 것은 이 정당 지지율을 묻는 질문에 조국혁신당이 보기로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네.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죠. 민주당과 혁신당을 범진보표로 합쳐보면 야당 지지율이 더 앞서거나 39대 39로 동률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동률인데도 민주당은 한때 200석 이야기도 했습니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 전망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역대 선거에서 이 정당 지지율과 실제 지역구 의석수 비율이 일치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소선거구 제도이기 때문인데요. 경쟁 상대와의 구도나 이슈에 따라 승패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당 지지율 자체는 무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지역구 의석 숫자를 맞추려면 254개 지역구별로 여론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정당 전체 지지율보다 지역 한 곳 한 곳 이거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용산, 광진, 성남 이쪽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지역들 초박빙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앞서 나가고 있는 판세는 맞는데요. 서울 종로는 1차 조사 때 민주당 곽상원 후보가 6%포인트 앞섰는데 이번 조사에선 2배 넘게 격차가 벌어졌고 중성동 갑에서도 민주당 전현희 후보가 9에서 14%포인트로 그 차이를 더 벌린 상황입니다. 네. 사전투표 하루 앞두고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여기저기서 쏟아졌는데 이 지지율 순위가 뒤바뀐 곳은 없었습니다. 1차 조사 이후 지금 우리 한 게 2주 정도 지났잖아요. 그러면 격차가 더 벌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MBN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까요. 여야 후보 할 것 없이 관련 검색어에 대통령이나 조국혁신당과 같이 정권 심판론 관련된 키워드들 더 늘거나 새로 등장했습니다. 네. 이를 봤을 때 조국혁신당의 등장으로 흩어져 있던 진보 지지층 하나로 결집하는 모습으로 해석이 됩니다. 사전투표가 이제 하루 남았잖아요. 막판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네, 양당 모두 지지층을 얼마나
얼마나 끌어모으느냐입니다. 정권 심판 세력 집결이냐, 샤이 보수의 집결이냐인데요. 현 시점에서 정부 여당 지원론이나 이 정부 견제론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응답자 1%포인트 차이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전망치를 낮춰 잡으면서까지 막판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응답에는 소극적이지만 이 공정 이슈에 민감한 2030 세대를 야당 후보자들의 부동산과 막말 이슈로 공략해 이른바 샤이 보수 표심을 투표장으로 끌고 오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MBN과 매일경제신문이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공표 금지 기간 전인 어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수 기자, 고맙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이례적으로 여야 모두가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건데,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사전투표 첫날인 내일 앞장서서 투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양당 대표의 사전투표 장소와 그 의미를 김태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사전투표 첫날 이화여자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있는 신촌에서 투표에 나설 예정입니다. 2030 세대의 표심을 잡겠다는 건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모두 투표에 나설 것이라며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법을 지키며 사는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들에게 이길 것이라는 기세를 내일 사전투표에서부터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대전에서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카이스트 학생들과 사전투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캐스팅보트인 청년과 충청 민심을 모두 잡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위원장도 포기하면 지고 투표하면 이긴다며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단 0.73% 차이로 이 나라 운명이 갈렸다는 것을. 포기하면 지고 투표하면 이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투표는 주권자의 권리 행사일 뿐 아니라 책무라며 빠짐없이 주권을 행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전투표는 이틀간 진행되는데 신분증이 있으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하고 나서 이렇게 인증샷을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촬영은 투표소 안이 아니라 밖에서 해야 합니다. 지난 총선 사전투표율은 약 27%로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사전투표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 지지층이 전략을 바꿔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어디일까요? 서울과 경기, 또 수도권입니다. 그만큼 격전지가 가장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겠죠. 오늘도 서울과 경기 남부를 찾은 한 위원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며 중도 표심을 끌어안기 위해 애썼습니다. 김도현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흰 셔츠를 입은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유세차에 올라타자 연호가 쏟아집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30, 40대 젊은 토박이를 전진 배치한 서울 동북벨트로 청년 후보들과 지지 호소를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공약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억울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먹투용 고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만 5번을 찾으며 판세 뒤집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야권의 악재로 떠오른 김준혁, 양문석 후보 등의 논란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야당 심판을 외쳤습니다. 특히 개헌 저지선만은 지켜달라며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범죄자들을 막는 선거입니다. 200석 칠 때 나오는 그 혼란과 극도의 혼돈을 상상해봐 주십시오. 서울과 경기 남부 12곳을 찾으며 강행군을 이어간 한 위원장은 내일도 다시 남은 수도권 곳곳을 훑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격전지 낙동강 벨트 지역에 이틀 연속 머물며 공을 들였습니다. 경합지에서 민주당이 지면 과반이 국민의힘에 넘어갈 것이라며 지지층을 결집했죠. 2년 만에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입법권까지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상상을 해보라면서요. 이어서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부산 정치 1번지 중영도구를 먼저 찾았습니다. 이 위원장은 중영도구 같은 박빙의 경합지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면 과반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위기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 견제 세력이 없어져 나라를 더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부산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국회까지 그들이 장악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행정 권력만 가지고도 2년도 안 된 이 짧은 시간에 경제 폭망시켰죠. 이 위원장은 투표로 정부의 회초리를 들어달라며 이곳 부산역 광장에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판세가 혼전인 부산 지역구를 추가로 순회한 이 위원장은 이동하는 시간까지 이용해 원격 지원을 이어갔습니다. 울산에서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땅 투기 의혹을 거론하며 정부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수록거리도 그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고속도로 만들었더니 노선을 바꿔가지고 누군가의 땅 근처로 지나가게 만드는 일도 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1박 2일간의 일정을 마친 이 위원장은 내일 대전을 시작으로 충남과 충북을 찾아 막판 중원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김준영 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의 과거 발언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김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토끼라고 표현하면서 암수 구분이 안 된다고까지 했거든요. 연산군은 고위 부부들을 불러다 소화핑을 시켰다고도 했는데 국민의힘은 공세를 이어갔고 민주당은 거듭 사과했습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토끼라고 하는 동물이 교미할 때는 알 수 있지만 겉으로 봐서는 암놈과 순놈이 구분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토끼의 모습이죠. 김준혁 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면서 꺼낸 말입니다. 윤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화한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선 연산군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연산군이 고위 관료들, 부부들을 갖다 불러갖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시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벌이는 것들, 이것이 현재 모습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국민의힘은 하루 24시간 변태적인 생각만 하는 것 아니냐며 즉각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충고합니다. 김준혁을 유지할 거면 차라리 다발이맨을 내놓으라고요.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해서도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며 이미 사기친 게 다 드러났는데도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고 일갈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송구하다는 말씀도 드렸고 또 본인들께서 사과와 반성의 이야기를 했고 이와 여대에선 김준혁 후보 규탄 대회가 열렸습니다. 두 후보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민주당 일각에선 여성은 물론 중도층 민심이 이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대출 의혹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 딸이 대출금을 아파트 매입 자금을 상환하는 데 썼고 대출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도 허위였다며 양 후보자의 딸과 대출 중개인 등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이 확인된 만큼 사법기관으로 넘긴다 이 얘기입니다. 길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문석 후보와 배우자는 2020년 11월 대부업체에서 5억 8천만 원을 빌려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31억 원 가량에 매입했습니다. 5개월 뒤 대학생이던 양 후보 딸은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서초 집을 담보로 개인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 용도가 아닌 5억 8천만 원을 대부업체로 이체해 상환하고 나머지는 모친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B가 대부업체 대출을 받은 이유는 당시 투기 지역 등에 대한 대출 규제로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되어 아파트 매입 자금의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자 대출 과정에서 허위 증빙 서류를 제출한 점도 확인됐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업체나 이미 폐업한 업체와 거래를 했다거나 명세표상의 업종과 다른 업체와 거래했다는 서류 등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성금고 직원 역시 여신 심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출 방식을 누가 먼저 제안한 것인지 양 후보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도 사실은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곤란한. 중앙회는 양 후보 딸과 대출 중개인, 금고 임직원을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달아오르는 총선 소식, 총선 톡톡에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정치부 이주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냄새가 스멀스멀. 잠깐만요. 저분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 지난 총선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해오고 있죠. 이번에도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선거 공보물 뒷면에 사전투표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를 넣은 걸 두고 냄새가 스멀스멀 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당일 투표에 대해선 날짜조차 적어놓지 않고 사전투표만 독려한 게 이상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황 전 대표는 이번 비례정당 투표는 수개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투표함을 가장 쉽게 조작할 수 있다면서 사전투표가 아닌 당일 투표로 부정선거를 막아내자고 주장했습니다. 잠깐만요. 아까도 전해드렸는데 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의 입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즉각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 총괄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지역구 후보 전원이 내일 사전투표에 참여할 테니 지지자들을 향해서 꼭 사전투표장에 나와달라고 독려했습니다. 네. 배수진 조국 혁신당 대변인 또한 대응할 가치가 전혀 없다며 황 전 대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기습 큰절, 누구한테 한 겁니까? 네,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입니다. 네. 영상 보실까요? 네. 이 위원장 오늘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사전투표 독려 행사에서 큰절을 했습니다. 한 지지자가 이 위원장 앞으로 가더니 손을 모으고 큰절을 하려고 하고 있죠. 이를 만류하던 이 대표가 결국 맞절을 한 겁니다. 아이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네, 마음은 나한테. 네,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종한테 주인이 절하면 종이 버릇 나빠져요. 네, 정치인을 종에 빗대면서 앞으로 큰절을 삼가해달라고 당부한 건데 민주당은 같은 장소에서 투표로 대파하자, 반드시 대파하자고 외치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논란을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혈서까지 등장. 야, 혈서가 어디서 왜 등장한 겁니까? 네, 전북 전주을에 출마한 정운천 국민의힘 후보죠. 지난달엔 삭발을 했는데 오늘은 혈서를 썼습니다. 직접 보실까요? 정 후보는 오직 전북 4글자를 혈서로 쓰고 전북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늘도 기자회견을 마치고 죄인을 실어 나르는 수레인 함거에 들어가서 선거운동을 이어갔는데 함거 속에 들어가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이벤트였군요. 절박한 만큼 여러 가지가 참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총선 톡톡 이지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진 발생 이틀째를 맞은 대만에서는 여진 공포 속에서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건물 벽에 금이 가고 바닥이 기울어진 위험천만한 구조 현장을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45도 기울어진 건물 위로 아슬아슬하게 올라가 조그만 창문을 통해 사람들을 구출합니다. 생존자를 찾기 위해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로 들어가 잔해를 제거합니다. 건물 벽에 금이 가고 바닥이 기울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 구조 작업을 이어갑니다. 在进出的时候，救助的时候，中心都不稳，都会倒塌，必须要找个支撑物，确保自己的安全，才有办法进入里面。 25년 만에 겪는 최악의 강진 피해 수습을 위해 대만 당국은 즉각 비상대응팀을 꾸렸습니다. 国军也会提供支援，中央地方相互合作，一起将灾害带来的冲击降到最。 굴착기부터 군 인력, 수색견까지 가용 자원은 총동원했습니다.
다음 달 취임 예정인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도 당 회의를 취소하고 현장 지휘에 나섰습니다. 那目前最重要、最优先的就是救人，抢救为最优先的。我们必须要仔细的是盘查，还有多少人受困。 특히 지진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알려진 72시간 전에 실종자를 찾고 매몰자를 구하기 위해 밤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진입니다. 대만은 강화된 내진 설계 덕에 큰 지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다치고 숨졌지만 그래도 나은 편이었습니다. 우선은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9명이 숨졌고 그리고 1,000명 넘게 다쳤다고 나왔는데요. 여전히 고립된 인원도 600명이 넘습니다. 지진 이틀째 피해 상황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드론을 보고 손을 흔듭니다. 화롄 지역을 강타한 강진의 여파로 고립된 광산 노동자들입니다. 이렇게 이번 지진으로 대만 곳곳에서 고립된 인원만 현재까지 600명이 넘습니다. 또 사망자는 9명, 부상자도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真的持续大概有快1分钟哦，然后我们小孩子都很惊恐，然後甚至要最後地震搖安靜要下來的時候，有的小孩子根本沒辦法走，也是哭着這樣子下來。 첫 지진 발생 후 지금까지 300여 차례 여진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피해 복구와 구조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만 전역에서 37만 3천 가구가 정전을 겪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복구됐습니다. 害怕啦，为什么吃没有吃3粒？你吃3粒还会醒啊？ 열차는 오전부터 정상 운행되고 있고 항공편도 부분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도로는 일부 구간이 여전히 끊긴 상태고 앞으로 2, 3일 정도는 더 여진이 이어질 수 있어서 안심하긴 이른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눈물의 배웅 속에 중국으로 돌아간 판다 푸바오가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푸대접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판다는 원래 불빛에 민감한데 푸바오에게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거나 마스크나 장갑이 없이 만지고 또 찌른 겁니다. 우리나라에선 검역과 건강 검진을 위해 한 달 이상 일반에 공개도 안 했었죠. 이기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바오가 중국에 도착하자 취재진들이 둘러쌉니다.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긴장한 듯 숨을 헐떡입니다. 카메라 플래시에 푸바오가 흠칫 놀라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푸바오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출국 때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것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我现在可以看到福宝清晰的正面了。你好，福宝。 심지어는 사육사가 환기 구멍에 손가락을 넣어 푸바오를 찔러보기도 하는데 장갑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푸바오가 태어날 때부터 돌봐온 강철원 사육사가 장갑을 늘 착용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런 행위에 중국 누리꾼마저 한국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던 푸바오가 중국에 오자마자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 측은 손가락으로 찌른 건 컨디션 체크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였다며 한국에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福宝将于今天启程返回中国，我们欢迎福宝回国，也感谢韩方饲养员对福宝的精心照料。 중국 판다보호연구센터는 푸바오가 건강한 상태라며 임시격리시설 안에서 걸어다니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일가가 부친 구본무 선대 회장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 2조 원에 대한 상속세 중 108억 원을 취소해달라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 방식을 두고 세무당국과 맞붙은 건데 법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LG그룹 3대 회장이었던 고 구본무 회장이 별세한 건 지난 2018년이었습니다. 아들인 구광모 현 LG그룹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는 같은 해 상속세로 9,423억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세무당국은 일가가 상속세를 덜 냈다며 108억 원을 더 내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제가 된 건 상속받은 재산 중 비상장 회사인 LG CNS 주식 97만 주 가량이었습니다. 오너 일가는 한 주당 가격을 약 16,000원으로 평가했는데 당국은 낮게 평가됐다고 봤습니다.
당국은 상속 당시 해당 주식이 주당 29,000원에 거래된 내역이 있는 만큼 이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 반면 구 회장 일가는 해당 거래 규모가 세법상 예외에 해당하는 소규모 거래라며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노 일가가 승소한다면 10억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었는데 1심 법원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소액 거래라도 실제 가치로 판단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걸로 보인다며 거래 가격으로 상속세를 계산한 게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도 원칙은 시가로 평가를 하는데 평가위원회에서 이걸 시가로 볼지 말지를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시가로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고 회장의 어머니와 두 여동생은 고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는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 생존 수영을 배우는 부산 국립수영장. 그런데 여기서 수영만 하면 아이들이 복통과 두통을 호소합니다. 수질 검사 결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말이죠. 그런데 물을 빼보니 시멘트로 추정되는 백색 가루가 잔뜩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상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부산 지역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의 생존 수영 강습장입니다. 물속을 들여다보니 곳곳에 하얀색 가루가 보입니다. 손으로 떠보니 시멘트입니다. 수영장 물을 모두 빼봤습니다. 바닥과 벽면에서 새어나온 시멘트 가루가 바닥에 가득합니다. 일주일에 2-3번 아이가 다녔기 때문에 그걸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저는 화가 나죠. 2022년 10월 문을 연 이 공립수영장을 이용한 사람은 1,500명이 넘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상 증세를 겪은 아이 부모들의 경험담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수영 갔다 오면 배가 아프다 그러고 하루도 빠짐없이 머리가 아팠고 토하는 날도 있었고. 수영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원인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대로 방치돼 왔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수질 검사에선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시멘트의 유해성 여부는 검사하지 않았습니다. 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교육청에 제가 찾아가서 요구도 했었는데도 이 문제 발생한 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은 없고. 부산시 교육청은 수영장 운영 당시에는 피해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며 현 시점에서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도심 주택가에서 버젓이 마약을 투약하고 만들기까지 한 외국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신종 마약 메페드론을 흡입하면서 마약을 제조했다는데 그래서일까요? 붙잡혔을 때도 방 안이 이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빌라에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대마 결정체인 해시씨를 제조한 혐의를 받는 불법 재류 러시아인들입니다. 이들은 외국인들이 몰려있는 주택가에 월세방을 얻고 대마와 화학약품을 이용해 마약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마초의 10배가 넘는 강한 환각 효과를 가진 해시씨를 제조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통해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일명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신종 마약인 메페드론을 흡입하기도 했는데 붙잡힐 때도 방 안에 냄새가 가득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 현장에선 12,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대마 농축액 750g과 메페드론 6.5g, 6봉지 등이 발견됐습니다. 현재 그 포렌식을 통해서 마약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마약 제조를 하도록 사주한 상선이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마약류 제조 혐의로 외국인 2명을 구속하고 외국인 밀집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구치소에서 숟가락을 삼켜 병원으로 옮겨졌다 도망친 뒤 63시간 만에 검거됐던 김길수 기억하십니까? 원래 특수강도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법원이 오늘 도주까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보통은 이런 범죄의 경우 3, 4년을 선고하는 만큼 63시간 자유의 대가가 꽤 크지요. 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를 걷던 남성을 차 한 대가 막아섭니다.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붙잡힌 남성은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 도주한 김길수였습니다.
김길수는 구치소에서 플라스틱 숟가락 조각을 삼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쳤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던 김 씨는 옷도 갈아입으며 도주 행각을 벌이다 63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저 탈주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계획 안 했어요. 김 씨에게는 불법 자금 세탁 조직원에게서 현금 7천만 원을 빼앗은 특수 강도 혐의에 병원에서 달아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매일 후회를 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최루액을 사용해 강도 행위를 했고 병원에서 도주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강도 강간 혐의로 6년을 복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다며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범행에 사용된 최루액을 흉기로 인정하지 않아 특수 강도 혐의가 강도 혐의로 바뀌며 검찰 구형인 8년보다는 낮은 형을 받았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닭발나무가 뭔지 아십니까? 과도한 가지치기로 큰 줄기만 남은 나무가 닭발을 닮았다고 해서 생긴 별명입니다. 2년 전 MBN은 산림청의 가지치기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드렸었는데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최민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거리에서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느덧 잘린 나뭇가지가 수북이 쌓여갑니다.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썩은 부분도 있고 수영도 잡으면서 이제 매년 이렇게 키우는 거거든요. 길게 뻗은 가지는 전선을 건드리거나 강풍에 떨어질 수 있어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굵직한 줄기만 앙상하게 남아 닭발나무라는 별명까지 붙을 만큼 과도한 가지치기에 시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닭발 가지 아니에요, 이게요. 육안상으로 보기가 안 좋잖아요. 과도하게 잘린 부위는 균에 감염돼 썩을 수 있고 새로 나는 가지는 더 가늘어져 나무의 생장에도 좋지 않습니다. 가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강화업성의 총 양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줄기에서도 싹이 나오는 거고요. 되게 비정상적인 상태고. 가로수는 각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데 산림청이 제시한 가지치기 기준을 강제할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나무는 인도 옆에 있지만 경계석 안쪽 대지는 아파트 소유여서 더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식목일에 나무를 심는 것만큼 기존의 가로수들을 잘 가꾸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1시간 넘게 걸리던 수서 동탄 구간을 20분 만에 갈 수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가 지난 주말부터 운행에 들어갔죠. 그런데 이용객 수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당초 예측의 3분의 1에 불과하거든요. 꿈의 열차라는데 왜 이렇게 안 타는 걸까요? 이승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GTX 동탄역입니다. 우선 개통 구간 중 가장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 곳이지만 한산합니다. 동탄역 근처에 사는 주민이 아니면 버스 등을 이용해 역까지 와야 하는데 배차 간격이 길거나 이곳저곳 거쳐야 합니다. 여기까지 저희 집에서 한 30-40분 버스를 타거든요. 마을버스로. 시간이 걸리게 돼서 고민이 돼요. 역 도착 이후 지하 6층 승강장까지 내려가는 시간도 상당합니다. 동탄역 2번 출구입니다. 이곳 지상에서 지하 승강장까지 걸리는 시간을 직접 한번 재보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보통 걸음으로 걸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5분이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수서역에서 강남이나 서울역 등으로 이동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여전히 광역버스를 타는 게 낫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울역 가는 버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버스가 낫죠, 서울역 가려면. 가서 또 뭔가를 또 타야 되니까. 이렇다 보니 개통 이후 맞는 첫 평일 이틀간 이용 승객은 국토교통부 예상치의 37% 수준에 그쳤습니다. GTX가 진정한 꿈의 열차가 되기 위해선 버스 등 연계 교통이 서둘러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글로벌 이커머스 업체들의 무차별 공습으로 위기에 몰린 대형마트 업계. 이들이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마트가 가진 무기는 신선한 식품이죠.
그래서 전문 셰프가 초밥을 만들고 또 한우를 반값에 팔기도 합니다. 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직 셰프가 섬세한 손길로 초밥을 만듭니다. 마치 일식당 주방 같지만 이곳은 사실 대형마트입니다. 다른 쪽에선 정성스럽게 닭을 반죽한 뒤 신선한 기름에 튀겨냅니다. 이커머스의 공세에 점포수를 줄이던 대형마트는 온라인에서 사기 어려운 즉석식품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 주방에서만 하루에 300마리 이상의 닭이 튀겨지고 8,000개에 가까운 초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찾는 고객이 늘면서 모두 당일 소진되고 있습니다. 마트가 전문 셰프를 채용하고 상등급 쌀과 냉장닭 등 고급 식재료를 도입한 건 그만큼 고객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마트 음식이 맛있어졌다는 입소문에 음식이 나오는 시간에 맞춰 방문하는 고객도 많습니다. 마트의 진열 시간에도 그 맛과 풍미가 유지될 수 있는 전문점 같은 품질을 유지하였습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 직접 보고 사야 마음 편한 신선식품이 매대 전면에 집중 배치됐습니다. 신선한 제품을 고를 수 있어서 직접 마트에 나와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선뜻 손이 안 가던 2플러스 한우는 50% 파격 세일을 하고 삼겹살과 바나나는 절반 가까이 내려 소비자를 유혹합니다. 세일을 한다고 그래서 어머나 그래 깜짝 놀래갖고 지금 부랴부랴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커머스 업체가 몰고 온 위기 속에서 대형마트가 생존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앞으로는 연소득이 2억 원인 맞벌이 부부도 최저 1%대 금리로 알려진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소득 기준이 도리어 저출산 극복 대책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요건들을 고치기로 한 겁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30대 직장인 송모 씨는 지난 2월부터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올해 주택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요건에 부합해 보입니다. 그러나 걸림돌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었습니다. 주변들도 기존에는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많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기준이 완화됨으로써 저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찾아볼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일부 정부 지원 사업의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연소득 1억 3천만 원까지 허용하던 소득 기준을 2억 원 맞벌이 부부에게까지 열기로 한 겁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연소득 7,5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지난해 11월 단행된 공매도 폐지 정책은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AI 기술이 적용된 로봇이 나오면서 상상만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배달 로봇이 사람 배달원의 역할을 대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국내 대기업이 내놓은 이 로봇은 주문자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췄다고 합니다. 얼굴을 보고 주문한 사람임을 확인한 뒤에 물건을 주는 겁니다. 한범수 기자가 배달 로봇을 실제로 살펴보고 왔습니다. 배달 앱으로 커피를 주문합니다. 대기 중이던 로봇이 신호를 받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나 물체를 탐지해 피하고 문턱이 없고 밀거나 당길 필요도 없는 자동문으로 이동합니다. 커피를 싣고 나선 엘리베이터를 타고 목적지로 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공동 투자해 만든 배달 로봇 딜리인데 장애물을 인식하고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는 AI 기술이 적용돼 사람 배달원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바쁠 때 혹은 정신이 없을 때 급하게 좀 먹고 싶을 때 이용하게 되면은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어서 배달을 마친 로봇은 이렇게 원래 자리를 찾아와 다시 주문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건물에서 로봇 이용 건수가 한 해 5천 건에 달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새롭게 선보인 로봇 다리 딜리버리는
주문자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AI 기술이 도입됐습니다. 여러 명의 주문자가 서로 다른 커피를 시켜도 얼굴 인식 기능 덕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음식 배달 서비스인 우버이츠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내 200개가 넘는 식당과 연계 로봇을 활용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AI 로봇의 발달로 상상 속에만 있었던 일이 점차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때 프로축구 K리그의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전북 현대, 시즌 초반 극심한 부진에 빠졌습니다. 3무 2패로 개막 5경기째 유일하게 승리가 없이 꼴찌에 머물고 있는데요. 리그 연봉 1위 전북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최영규 기자입니다. 상대에게 빈틈을 보여 선제골을 내주고 후방에서 날아온 공을 못 걷어내고 또 실점합니다. 주장 김진수까지 거친 파울로 퇴장당한 전북은 제주에 0대2로 무기력하게 졌습니다. 우승 후보로 꼽혔던 전북의 현주소가 개막 5경기째 무승에 꼴찌. 이렇게 리그 최하위로 떨어진 것은 2008년 이후 무려 16년 만입니다. 지난 시즌 팀 연봉 1위였는데도 리그 4위로 자존심을 구긴 전북은 올 시즌 국가대표 김태환과 권창훈, 득점 2위 티아고까지 영입했지만 오히려 더 부진합니다. MVP 수비수 홍정호의 부상 공백도 크지만 무엇보다 무딘 창이 문제입니다. 한때 리그 최고의 공격력을 자랑한 팀이었던 게 무색할 정도로 측면 돌파와 크로스에만 의존하면서 경기당 한 골도 못 넣는 빈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박지성 디렉터가 데려온 단 페트레스쿠 감독의 지도력까지 도마에 올랐습니다. I hope they will be calm, aggressive, and of course make the right decision. But the pressure is always big if you don't win. 결승전처럼 임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맞는 일요일 강원과의 홈경기가 명가의 부활이냐, 몰락이냐를 가릴 일전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절기청명인 오늘 서쪽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밤사이 모두 그치겠습니다. 전북 지역에 5에서 40mm, 광주 전남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이 비구름이 국지적으로 발달하면서 곳에 따라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서울과 경주가 일제히 18도까지 오를 텐데요. 단 아침 저녁으로는 금세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내륙을 중심으로는 출근길 안개가 짙겠습니다. 오후부터 하늘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낮아질 텐데요. 서울과 춘천이 18도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광주의 한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다소 끼겠습니다.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따뜻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선거 결과 궁금하세요? 가장 빠른 현장 중계, 정확한 분석으로 이번 개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개표 방송은 역시 MBN.